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텐데, 자소서라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뭐 학교의 수행평가라든가 일기, 뭐 이런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에서 1, 2, 3, 4번 문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내가 거기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또 실제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과에는 어떤 식으로 맞춰서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다 보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참 난해한 경우들이 많아요. 또 자기소개서를 또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한테 첨삭을 받다 보면 막 글이 막 섞이는 거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막 뒤섞이다 보면 이게 도대체 학생의 글인지 부모의 글인지 막 혼란스러운 경우들도 되게 많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소서에 대한 부분에서 뭐 유사도 평가에 대한 뭐 표절에 대한 시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학생이 혼자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첨삭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에서는 1, 2, 3, 4번 중에서 특히 1번 문항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1번 문항 자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경험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부분 1번 자소서 쓰고 나면 2번, 3번, 4번 가게 되면 많이 지치죠. 그러니까 1번에 많이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또 1번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1번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소서를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시작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한 작성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일단은 이제 오늘서부터 해서 특히 1번 문항이 가장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1번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뚜렷한 공식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은 있지만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그 발전 가능성들이 가장 잘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소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먼저 자소서 한번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2020학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소서가 일부 이제 축소가 되어지긴 하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4개 문항으로 되어져 있던 약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4,500자 정도에 대한 글자 수가 되어지는데, 자소서가 3개 문항 3,500자로 줄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소서는 뭐 3개 문항이라 하더라도 영향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게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인데, 1번 문항의 제목은 이거예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죠. 비중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입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평가 전형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이유로 해서 좀 더 객관화되어진 평가 기준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을 대학에서 평가하게 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들은 결국은 학업우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우수성이 되게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1번 문장에서의 나타내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은 항목적으로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쓸 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은 쓸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를 생각보다 그렇게 잘한 경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부했었던 학습 경험들을 설명하기가 참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뚜렷하게 강조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 2번 문항은 보통 교내 활동이니까 학생들이 2번 문항에서 쓰는 경우들은 이제 활동 중심이죠. 그러니까 활동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실험 활동이라든가 뭐 탐구 보고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교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학업과 관련해 되어진 활동 내용들을 많이 적게 되고, 3번 문항에서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니까 주로 많이 적는 게 이제 동아리 활동 속에서 벌어졌었던 일들이라든가 내가 학급의 회장이나 부회장으로서 또는 뭐 내가 뭐 전교 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었던 부분들을 많이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4번 문항에서는 네 번째는 대학마다 문항의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를 담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1번 문항의 비중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소서를 쓰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규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뭐 자소서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자소서 첨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피하면 좋겠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입시적인 요소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소서는 일기가 아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본인의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적는데 적극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기처럼 내가 혼자 써놓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내 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한다는 것이므로 내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항상 첫 번째 포인트는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 있지 말고 상대가 입학사정관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글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장단적 분석 후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둬야 된다. 자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내신 성적이 약하다. 또는 내신 성적이 좋다. 장점과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신 성적이 뭐 1.1 또는 뭐 1.5라고 해서 무조건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장점과 단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들을 충분히 드러내고 또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분석하셔야 되는 거는 내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나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나는 수상 경력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못하다. 또는 나는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출결이나 봉사와 관련된 거.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교 프로파일이 학업 우수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진학률이나 이런 것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다라고 하면 경쟁을 하게 되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 심화 학습 과정의 내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되게 좋아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어필이 없다. 뭐 쉽게 말하면 임팩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임팩트가 없다라고 하는 걸 자꾸 결과 중심으로 몰아가려고 하다 보면 자소서 자체가 사실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들은 임팩트라고 하는 건 저는 생각할 때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임팩트가 아니라 실제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과정들 속에서 본인만의 어떤 노력의 과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실제 배우고 느낀 점들에 대한 독창성이라는 부분이 임팩트지 실적이라는 부분이 임팩트는 아니다. 라기 때문에 항상 글을 쓸 때는 과정과 노력 중심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대학에서 하긴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학생의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보면 수상 경력 내용이 벌써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것은 과정과 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4번 문항 같은 경우에 글을 쓸 때 학생들이 1번, 2번, 3번까지 쓰고 4번 정도 쓰려면 사실 쓸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홈페이지라든가 전공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결국은 대학의 입학처나 학과 소개에 나오는 커리큘럼을 이용해서 그런 글들은 제가 볼 때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 2, 3, 4번 문항에 4개 문항에 4,500자를 쓰면서 4번 문항에서 입학처나 전공 소개의 내용을 글을 많이 받아서 쓰게 되어지면 결국 본인 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남의 글을 그대로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최대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어떤 느끼고 배운 점들을 기술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입학처나 학과 소개에 나와 있는 거 특히 이제 자소서 쓸 때 되면 이제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 학교에 그 학교의 뭐 그 인재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용을 넣어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학의 인재상이라는 것이 사실 이 대학 모든 대학들의 인재상을 따져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인재상이라는 게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인재상이고 뭐 효 행심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봉사 의식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인성을 중요시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부분 그 대학마다 인재상이라는 건 사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을 학생부에다가 거론하거나 아니면 입학처에 나와 있는 얘기들, 전공 소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발췌하지 마시고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들을 기술하는 것이 자기만의 자소서를 만드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학의 인재상을 학생부 내용에다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경험이 특별한 게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 중심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는 해왔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볼 때 임팩트가 있다라는 자소서는 거대한 뭔가의 수상 영역이 드러나는 자소서가 아니라 결국 그 과정 속에서의 독창성이나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임팩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자소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자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뒤쪽에서도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보게 될 텐데 자소서를 많이 읽다 보면 사실 자소서가 다 거기서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 쓰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소서가 조금 더 독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독창성이 있다라는 말은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 행동하고 내가 경험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나만의 독창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소서 쓸 때 특히 다른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많은 자소서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내가 어떤 것의 글의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건지,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떤 거로 쓰는 게 좋을 건지, 또는 내가 쓴 자소서는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와 얼마나 차이가 있고 독창성이 있고 우수한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자소서를 쓸 때 요 점을 꼭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자소서를 쓸 때 첫 번째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되겠다. 내 자신의 생각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 중심의 자소서를 쓰자.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자나 학과 소개라든가 아니면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자소서에 언급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한다.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자기주도성을 보여주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뻔한 자소서는 쓰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의 자소서를 비교평가해서 내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라면 결국 이런 좋은 자소서가 나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진로 방향을 뚜렷하게 정하는 거예요. 나는 장차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나중에 전기공학자가 될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기자가 될 거야. 이런 진로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하고 거기에 맞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독서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어지면 실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하고 싶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뚜렷하게 진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학교 활동을 소극적으로 했으며 나는 그냥 학교 내신 공부에만 충실했다라고 하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자소서를 써서 대학을 가야 할 시점에 막막하죠. 왜? 나는 그런 경험이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런 방향성을 정하고 미리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계획해 보신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막 당황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는 1, 2, 3, 4번 문항이 사실 대학마다 문항이 거의 다 똑같고 4번 문항만 대학 자율문항이잖아요. 근데 자소서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소서를 쓸 때 제일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과연 어느 대학에 자소서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거는 여기다 적으면 좀 전에 얘기했던 자소서를 쓸 때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소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커버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단점 분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원 대학이에요. 지원 대학과 이 대학의 전형 방식을 알아야 돼요. 전형 방식과 그 다음에 여기다 중요한 거는 이 대학에서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를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소서라고 하는 건 사실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다단계 전형에서 1단계에서 제출되는 서류이긴 하지만 실제 자소서가 되게 중요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면접 시에서 그게 자소서에 관련해 되어진 질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이 점을 생각하지 않고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게 될 대학, 세 번째는 그 대학에서의 면접의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만약에 자소서를 딱 펴놓고 나는 그냥 고려대학교를 갈 거야. 그럼 고려대학교 1, 2, 3, 4번 문항에 맞춰서 그냥 막 쓴다면 터무니없죠. 이거는 진짜. 자소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소서라는 건 입시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면접의 유형과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 수 있겠지만 이런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자소서가 나온다. 자소서 첨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뭐냐면 학생이 글을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첨삭 선생님이 그냥 받아서 첨삭을 만약에 도와드리거나 부모님이 첨삭을 도와주거나 학교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도와주면 문제는 뭐가 빠진 거냐면 학생이 글을 쓴 거죠.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쓰고 이 자소서가 중간 과정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분석 없이 그냥 이게 첨삭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의 장단점의 분석과 지원 대학과 전형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면접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자기소개서 첨삭이 되어지는데,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자소서 첨삭 선생님이 바로 첨삭으로 연계시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중간 과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적으로 봤었을 때 불완전한 자소서가 나오고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면접의 유형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면접은 우리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있어요. 물론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긴 하지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 두 번째는 문제풀이식 구술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별고사, 본고사처럼 문제풀이식 구술면접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기반한 면접과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고, 다섯 번째는 제출 서류 기반에서 인적성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쭉 나누면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가 제일 높냐라고 하면 제출 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이 당연히 면접 비중이 제일 높겠죠. 이걸 100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재시문 기반 면접의 발표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한 80 정도 될 거다. 60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재시문 구술 면접이 한 60%라면 나머지는 한 30% 정도로 영향력이 비교적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는데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소서를 받는데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학생을 실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대학에서 볼 때 자기소개서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실제 면접을 보고 애한테 자소서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실제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한 거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소개서만으로 그냥 진행이 되어지는 학교들이니까. 그럼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과 모집 전형이나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계열 모집이나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에서 종합형이나 서강대학교 학업형 또는 서강대학교의 SW 우수자나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나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중앙대학교는 이제 올해부터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도 그 전에는 면접이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 면접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거냐.
이럴 때는 학생의 학업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 중심으로 정리가 되게 좋아요. 이게 중심으로 두고 글 자체가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논리성이 있어야만 이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면접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글 자체에서 충분히 입학사정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 중심보다는 무엇 중심으로 본인이 학업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 중심으로 적되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굳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만으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과 제출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글 자체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을 하는 게 되게 좋다라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받지나 실제 받지만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소개서에서 면접에서 받을 수 있는, 면접에서 취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제풀이 시 구술 면접을 진행을 하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특기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원투나 고려대학교 특기자,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포스텍과 같은 경우들. 이런 학교들은 이제 학교에서 면접을 진행이 되어질 때 실제 이제 본고사처럼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라고 한다면 뭐 수학 또는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가 직접 제시가 되어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학생이 교수님들 앞에서 직접 구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능력을 면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학생의 학업 능력이 벌써 면접을 통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업의 능력보다는 학생의 경험이죠. 그렇죠? 학생의 학습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노력의 과정을 중심으로 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설득력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을 통해서는 첫 번째는 제출하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들이 다 드러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 자체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초점을 두는 문제풀이식 면접이다 보니까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들이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되는 점들은 바로 뭐냐면 학업적인 역량들보다는 학습 경험, 그걸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그 본인이 그 과정에서 노력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대학의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때 평가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업 능력 외에 그 학업의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생각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학들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학교에서는 자신이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나 활동이나 수상 경력에서 모든 대학에서 거의 최고점에 다다른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을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결국 문제풀이식 구술면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데는 경험이나 느낀 점이나 노력의 과정에서의 독창성이나 자기주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자꾸 자소서를 임팩트 있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부모님들. 임팩트 있다는 것은 뭐가 임팩트가 있는 거냐. 내가 어느 대학교에 지원하느냐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대학에서 임팩트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학생부 재심은 구술 면접이죠. 자,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면접형이나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고교추천 1에서는 특히 고려대학교 고교추천 1 인문기에서는 토론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고교추천 2나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에서는 면접을 2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과 그 다음에 재심문의 면접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심문은 약간 이렇게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이 되는 거고, 학생부를 기반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제출서류 기반 면접이 되어지는 거니까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들 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반 자기소개서를 기반해서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 검증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학생부를 기반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고려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부를 기반하여 문제가 나오거든요. 질문이 면접 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생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또는 자신의 학생부에서 약간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학생부 내용들 중에서 약간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내용들 중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뭔가 좀 알고 싶어 할 만한 것들, 또 학생부 내용들 중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조금 더 어떤 그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질 만한 것들,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 확인 면접을 위해서는 내용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라? 대부분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미실시하는 학교들은 학업 우수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많이 진행을 한다면, 문제풀이식 구술 면접을 작성을 하게 되어질 때는 본인의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기술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학생부 플러스 재심원 면접은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 면접을 진행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게 좋아요. 학생부에서 적혀있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활동이나 내용들 중에서 자기소개서로 적을 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재심원 기반 발표 면접이라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재심원 기반이라는 건 대부분 다 경희대 같은 학교들이 특히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크하기 위한 면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서울대처럼 직접적으로 문제풀이식 면접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면접도 부담 되게 큰데,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학교들이 교대 같은 경우죠. 서울교대를 제외한 교대 10개교. 그래서 이런 교대들은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큰 만큼 자기소개서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교대 같은 경우. 그래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한국외대 특기자, 또는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이나 국민대학교 교과성적 우수자나 세종대학교 창의인재 전형과 같은 이런 학교들은 이러한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학교들은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은 100%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위 학교들은 학생부 자소서 외에 제출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시문이 주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밑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비중이 면접에서 자기소개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고, 이런 학교들을 적을 때는 보통 인성과 가치관보다는 지원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우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대학교가 최상위 학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 교대나 서울교대는 가장 좋은 학교고, 경희대나 한국외대도 물론 되게 좋은 학교고 아주 좋은 학교인 건 맞는데, 여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시의 관점에서는 조금 낮은 학교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 무슨 말이냐면 교과 성적이 부족하다든가, 내신 이런 수상 경력이 안 좋다든가, 나는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이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뭐로 학생을 뽑는다? 활동의 우수성으로 뽑는 게 아니죠. 그렇죠? 결국 학업 우수성으로 뽑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학업 우수성이라는 게 뭐 내가 경희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내신이 1.1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경희대를 쓰려고 하는데 내신이 막 뭐 3.5야. 그러면 이거는 학업 우수성을 볼 때 내신 성적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나는 내신 성적이 3.5라 불리하니까 나는 일본 문항에서 학업과 관련된 얘기를 쓰지 말고 그냥 나는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했었던 내용을 일본 문항에다 막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자꾸 일본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경험을 쓰라고 하는데 본인이 내가 학업적인 우수성이 없다고 해서 질문을 회피하는 거 좋지 않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과 중심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과정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비록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노력의 과정을 충실히 해왔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 인해서 당장은 학업적으로 우수성이 떨어지지만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다면 노력의 과정을 충실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대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학업 우수성과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계공학과 관련이 되어지. 로봇이면 로봇과 관련이 되어지. 또 내가 예를 들어서 미디어면 미디어와 관련이 되어진 뚜렷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인성이나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배우고 느낀 점이나 노력의 과정을 기술하는 파트가 아니라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적합성과 학업의 과정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에요. 자, 이 의대 같은 경우들은 이제 MMI 면접이라고 해서 모든 대학에 MMI 면접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대학에 대비해서 면접의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면접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짧으면 8분, 길으면 10분에서 12분 정도 사이라면 의대는 면접이 긴 학교들은 보통 뭐 20분, 30분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면접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 그 다음에 지원학과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인적성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평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국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면접 시간이 길다는 건 자소서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치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시험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 MMI 면접에서는 면접의 자소서의 비중이 되게 큰 거고 또는 사회배려자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이나 그런 기회 전형들 이런 전형들 면접 비중이 상당히 크죠. 자, 이런 제출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이화여대 특기자, 건국대 KU 자기추천, 동국대 또는 뭐 성신여자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전형한 명지대학 교과 면접 또는 명지대학교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서울여대에 나온 서울여대 바로민자나 가천대학교 프론티어처럼 대부분 이렇게 약간 중하위권의 대학들이 대부분 제출서류 기반 면접들을 다 진행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은 이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학교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둔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두면서 학업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노력의 과정들을 같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나, 둘, 세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 학업 우수성,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인이 노력의 과정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학교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나는 되게 좋다. 그런데 수상 경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 본인이 교과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는 교과 학습에 대한 본인의 장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될 거고 반대로 교과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활동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교내 활동, 학급 활동, 동아리 활동들 또는 뭐 봉사나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에서 본인의 우수성들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지원할 학과에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도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학생이 그냥 나 고려대학교 자소서를 쓸 거야. 고려대 정하고
자기소개서 한 자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해서 자소서가 제출이 되어진다. 이러면 지금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것은 대학마다 대부분 1, 2, 3, 4번 문항이 공통문항이지만 결국 그 자소서를 쓰는 학생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할 때 내가 어느 대학을 쓸 때 그 대학의 어느 대학을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뭐냐. 나의 학업 우수성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상 경력, 교내 활동, 동아리 봉사 등등등의 활동 내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내세워야 될 것과 좀 더 감추거나 커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지원하는 대학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원자들 중에서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지원하는 대학이 자소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봤더니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는데 이 대학은 면접은 없고 자소서를 학생부와 더불어서 판단 자료로만 활용한다. 면접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면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생부에서 부족했었던 학업 우수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두되 대부분 글 자체를 사실성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문제풀이식 부설 면접을 한다는 얘기는 직접 대학에서 나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업 능력을 체크하고 또 문제풀이식 면접을 통해서 나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다 평가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학업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지원하는 대학들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성적대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는 결국은 경험이나 배우고 느낀 점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독창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와 재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은 이 학생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관계 확인 면접이거든요. 학생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는 학생부에서 나타났었던 장점과 장점, 단점과 단점을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어지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 발표 면접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판단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중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일 반대책으로 임명할 때 유전자 가위의 윤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찬성 측으로도 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자소서를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글 자체는 상당히 잘 썼죠. 잘 썼는데 특징이 있다면 이 학생은 1번 문항에서 첫 번째 학업에 대한 1번 문항이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학문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유기적인 학습을 했다라는 부분, 생명과학과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본인이 하나의 과목에서 학업의 성취도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2개 과목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얻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을 탐색을 하거나 교내 토론대회에 나가거나 논문을 탐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심화 학습 과정의 부족이라는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일반 문항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적으려고 했었던 노력들이 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이 다 경험하고 생각한 거를 기술했겠지만 처음에 여기 나왔었던 것처럼 생명과학과 화학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다라는 이 소재도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소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사의 내용이나 과학 토론이나 논문과 같은 내용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결과 중심의 임팩트 있는 자소서를 쓸 때 대표적으로 끌어다 당겨다 쓰는 글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 학생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입학사정관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사실에 입각을 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소서를 학생이 쓰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첨삭을 하는, 자소서라고 하는 거는 일기나 보고서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를 쓰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느 대학교 무슨 과를 갈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학 학과를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신 성적이나 등등등을 고려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소서를 쓰기 전에 입시 컨설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쓰는 대학교의 학교에서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자소서를 받기는 하고 면접이 없느냐, 아니면 자소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하는 유형이 문제풀이형 면접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학생부와 문제풀이형을 같이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 제시형이냐, 아니면은 인적성 면접이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항목 자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소서를 6개를 원서를 쓰지만 우리가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6개 원서 다 쓰고 그 다음에 4번 문항만 바꿔놓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소개서를 6개를 쓸 때 6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여기 나왔었던 그냥 한 학교에 6개를 다 몰아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원서를 쓰게 될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쓰면서 서강대, 성균관대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 자소서의 활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게 되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강의는 끊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 진행을 할 때는 합격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소서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